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성장률이 떨어질 겁니다. 서서히 떨어지면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하반기쯤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반기쯤 되면은 그때는 미국산 상품을 사주는 걸 약속하면서라도 중국 입장에서 더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저 근데 이제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 서로에 대한 관세를 일부 좀 낮췄잖아요. 90일간 유예 기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그러면 9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는 딱 두 개죠. 두 그러니까, 개. 예,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아마 이미 세 가지 문건에 나온 내용을 보면 중국 차단에 대한 문구들이 강력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중국 차단. 네, 이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4년 동안 내내 협상을 할 겁니다. 계속 협상을 이끌어가면서 결국 차단 수순으로 가는 패턴이 될 거고, 그러면은 좋아질 여지는 없나요? 좋아질 여지도 있죠. 뭐냐면은 트럼프 기억하시겠죠?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무역 협정을 맺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2천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하고 상품 서비스를 수입을 하겠다 약속을 하면서 협정에 딱 돌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플레만 감안하더라도 이번에는 3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을 산다 약속을 하면, 그러면 더 이상은 관세가 안 싸우겠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앞서서 세 가지 프레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관세, 지정화, 미국 부자 만들기. 결국에 관세를 했는데 미국한테 상품을 사겠다. 그래서 돈이 유입이 돼서 그 돈 가지고 미국 부자 만들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승전 결국엔 미국 부자 만들기 정책을 돕느냐 안 돕느냐, 네. 거기서 모든 게 판가름 난다. 이런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박사님 보시나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네. 뭐 시진핑은 뭐 이번에 더 강력하게 무기를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은 많지만 결국에는 갑론을박 관세율 조정 가지고는 90일 이후에도 좀 더 싸울 것이고, 그 이후에 중국이 지금 이미 데미지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 네. 중국의 경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에서 인력을 팔아서 수출하는 성장 모형의 국가가 내부에서 돈을 풀어서 성장을 하겠다라고 우기는 국가로 변신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국가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스나브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성장률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붕괴다 그래서 4% 초중반 나오던 성장률이 갑자기 3으로 확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서서히 떨어지는 거죠. 그동안에 쌓아놓은 돈들, 외부에서 유입된 돈들이 워낙에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서서히 떨어지면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하반기쯤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반기쯤 되면은 그때는 미국산 상품을 사주는 걸 약속하면서라도 중국 입장에서 더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체력 자체가 중국은 계속 덜 써야지 그나마 연명이 가능한 국가고, 미국이 이번에 감세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나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체력이 지금 크로스가 되고 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를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네네. 이건 체급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싸우게 되겠습니까? 근데 또 한간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네. 진짜 이 관세 이후로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증시도 많이 이제 네. 좀 떨어지면서 트럼프도 이제 중간선거가 또 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미국, 중국에 대한 관세도 일부 좀 낮춰주는 지금 그런 걸 했던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당연히 있죠. 일부는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론에 자신이 꼭 마치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뭐 미국을 망가뜨린 것처럼, 미국을 갖다가 완전 훼손한 것처럼 보여지면 여론상 유리할 건 없죠. 근데 그렇죠. 이 여론조사율도 명확히 보셔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은 무조건 트럼프는 여론상 다 밀렸다, 관세정책 시행에 다 밀렸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지지 계층별로 분할을 해서 보셔야 돼요. 뭐냐면 트럼프의 1기 때도 찍었고 2기 때도 찍었던 강성 지지자들 있잖아요. 백인이고 그다음에 러스트벨트의 지역들, 그다음에 제조업 혁명가들, 이런 분들, 네. 블루칼라 이런 분들은 그때 당시에 트럼프 1기 때도 무조건 투표를 했었고 트럼프에게, 그다음에 요번에 2기 때 트럼프 투표를 할 때 99% 지지자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요즘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몇 프로 떨어졌냐면 96%예요. 그러면 그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그 조사를 했거든요. 감세안과 관련되는 거, 미국의 마가와 관련된 정책이 안 나오니까, 빨리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바이든이 중저소득 계층들, 특히 이번에 트럼프를 많이 찍었던 분들이 득표를 갖다가 많이 몰아줄 수 있게 된, 선거인단 득표수를 많이 몰아주게 만든 그 계층의 지지 계층이 누구냐면 히스패닉이었어요. 네. 히스패닉은 민주당을 항상 포용주의 때문에, 다인권주의 때문에 히스패닉은 항상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바이든 때 호되게 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 지원은 안 해주는데 네. 물가는 폭등해요. 그러니까 주는 빼고요. 그러니까 네. 집은 빼고라도 의식 자체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스패닉이 그래도 미국을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지지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중저소득계층들 트럼프를 원래 지지하지 않았지만 트럼프에게 다시 이제 선회하게 된 분들의 지지도를 보면은 지지율이 그때 당시 트럼프 찍을 때 88%였다가 이번에 관세 정책 터지고 나서 72%로 떨어졌어요. 확 떨어졌어요. 근데 가중평균화하면 이분들의 숫자는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중평균화해서 전체 총 지지율을 보면은 상당히 떨어진 걸로 보이지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CNBC나 미디어에서 미국 미디어에서도 지지율의 폭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강성 지지자는 결론은 변함이 없다는 거. 99에서 96이라는 거. 네. 그 대신 트럼프 입장도 이분들 자신을 찍었던 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회유책이 필요하니까 네. 속도는 조금 늦춰가는 것 뿐이지 네. 이것 때문에 큰 데미지를 입어서 오히려 뭐 자기가 먼저 꼬리를 내렸다 뭐 미국 중국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하려고 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지금 이 감세안 기승전 감세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감세안은 미국 전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정책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매년 이제 우리 소득세도 내고 다 이제 우리 원천징수 내고 세금 내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구간은 넓혀주고 2, 3%씩 다 구간별로 낮춰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환급액이요. 여러분들 대략 그냥 이제 러프하게 추정해보면 환급세액만 사실은 아마 연말에 내는 환급세액만 뭐 1.5배에서 2배 가까이까지 늘어날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기대를 안 하겠어요. 그러면 들뜨죠, 사실. 가만히 있다가 돈 버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세금 하나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기 때의 경험상 네. 이 정책을 너무 고대하고 있다. 일부의 여론상의 반발은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너무 편중된 경향이고 강성 지지자들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뭐 트럼프가 그렇다면 지금 시진핑의 속내는 그럼 어떨까요? 시진핑이야 이제 자존심 싸우기 전쟁에 들어간 거겠죠. 뭐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자기가 이제 결국에 자신들만의 브릭스 통화, 디지털 통화 만들면서 자신도 통화 패권을 만들고 거기다가 사우디, 중국의 종주국인 사우디도 자신의 편에 서는 것처럼 이제 페트로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도 만들어줬고 거기다가 러시아도 자기하고의 계속적으로 원유 거래뿐만 아니라 무기 거래 뭐 이런 것까지 계속 하면서 그걸 다 트럼프 하나씩 뺏어가고 있는 거네요. 뺏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내수도 살려야 되고 네. 뺏어가는 내 편들 다시 발목을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을 다시 회유하기 위한 그들한테 줄 수 있는 베너핏의 정책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죄송하지만 네. 바이든의 무지함과 무능함 때문에 정책적인 리더십이 부재한 틈을 타고서 중국은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것을 정책을 그리고 미국의 힘이라는 시스템의 힘이라는 것들을 활용할 줄 알고 그거를 간파하고 있는 트럼프는 다시 뺏어오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리한 건 사실인데 항상 중국은 자존심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많이 성장해 있기 때문에 항상 대립적으로 이러한 뭐 무분별한 그리고 바보 같은 우스꽝스러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거침도 없고 우리는 어느 정도 피해 볼 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협약의 의지는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지는 남겨놓지만 항상 자존심 게임으로 가는. 그래서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제일 급선무는 뭐냐면 자기 편 지키기. 그래서 뺏긴다고 전제로 한다면 자기 편 또 새로 만들기.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어차피 지금 러시아는 흔들리고 사우디는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간에 이렇게 딱 걸쳐 있는 제3지대가 있어요. 미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애매하게 사이가 안 좋고 유럽이죠. 유럽을 더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죠. 근데 유럽하고도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관세를 매긴 게 불공정 거래다라고 관세 매긴 게 이제 미국, 중국만 얘기를 하지만 유럽이 진심인 건 뭐죠? 지금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로의 전환이잖아요. 그래서 아리백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재생 뱅크까지 만들어서 은행들이 여기 뱅크에다가 자금을 갖다가 다 지원을 해가지고 이 자금 가지고 또 신규 전기차 관련 인프라 투자를 또 생성해내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심이에요. 근데 지금 BYD가 자꾸 파고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한테도 배터리도 팔고 BYD의
상품, 완성차를 팔려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성장을 하려는 마지막 히든카드로 유럽은 전기차만 보고 있는데 이걸 또 싸게 판다는 거죠. 그래서 반덤핑 관세를 때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산업적으로도 중국이 유럽에 쓰려고 하고 중국이 유럽과의 연대를 굉장히 강화하려고 독일도 많이 건너고 독일 총리하고도 많이 만나지만 중요한 거는 또 산업적으로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뭉치기도 힘든 격이에요. 그러면은 시진핑 입장에서 남는 국가들은 딱 뭐죠? 1대1로 투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대출이었죠. 그 대출을 받았던 1대1로 관련된 신흥국들, 그 국가들만 더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있는, 오히려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거고. 고립돼 가고 있죠. 바로 맞습니다. 이 고립주의 정책이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대리인 이론, 고립주의 정책. 이게 큰 틀이에요. 대리인, 내가 직접 안 싸요. 내 편으로 이 사람이 나를 대체하는 1등 대장이야. 네. 말 들어. 특히 중동 내에서 사우디하고 UAE하고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평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 대리인들의 말을 안 들어. 그럴 땐 한 번씩 공격해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시리아 폭격이었던 거예요. 잠깐 폭격하고 와 겁먹으니까 싹 빠지잖아요. 네. 그리고서 그러면 이 새 자기의 대리인 국가들의 말을 들어라 얘기하잖아요. 이 대리인이라는 이론, 그 다음에 고립주의, 대리인들끼리 편을 먹게 해서 한 국가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건 중동에서 먼저 시작된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란이 고립주의 정책의 타겟이었죠. 이란에 그래서 혁명 수비대도 그렇고 후티 반군도 그렇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그렇고 그때 다 완전히 제거까지 된 상태였는데 바이든 때 이란 핵 협상을, 그것도 공식적인 핵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조금씩 완만하게 풀어지다 보니까 이란의 돈이 흘러가게 되고 네. 그게 힘을 키워줘서 요즘에 트러블이 일어나니까 또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좀 옥신각신하는 중이고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게 중국이 훨씬 더 일단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면 네. 뭐 항상 일기 때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항상 나는 강해, 나는 세 라고 놔주면 항상 물밑 협상은 항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손해볼 거 없는 거고 차단으로 가는 거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트럼프의 지지율,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입장에서 다 가진 거예요. 감세안까지 지금 어쨌든 하원에서 통과가 된 상태이고 네. 부침은 있겠지만 하반기엔 시행될 거고 그럼 미국은 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지지율 얘기를 하면서 중저소득계층은 월마트 상품을 비싸게 사고 그게 삶을 팍팍하게 해준다면 지지율은 떨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트럼프가 어느 정도 회유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유의 일환과 여론상의 어느 정도의 조정 때문에 물밑상의 협상은 좀 하는 거고, 그렇다고 미국이 최소 3천억 달러 이상의 그런 미국산 제품을 안 사주는데 협약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협약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중국 입장은 다르죠. 어쨌든 수출입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이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다시 돌아섰고 그 돈들이 GDP를 그나마 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지금 수출입에 경상수지 흑자가 나오는 걸 잘 보시면 불황형 흑자예요. 수출도 늘어나지만 수출이 위안화 약세의 영향 때문에 많이 팔리면서, 물량이 많이 팔리면서 수출도 늘지만 결정적으로 내수 소비도 안 좋은데 해외 수입 수요가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비도 줄면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인데 네. 이것만은 무너지면 4% 초반은 무너질 거예요. 깨질 거예요. 그러면은 시진핑의 입장에서도 세게는 말하지만 물밑상 실무진의 협상은 항상 이루어지죠. 그것도 일기 때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4년 내내 협상하면서 계속 으르렁으르렁 싸우고 그러다 어느 순간 협약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다 19년도에 협약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밑 협상 아마 4년 동안 내내 이루어질 거고 우세한 거는 미국이고 오히려 중국 쪽에서 사실은 더 협약을 디테일하게 빨리 하기를 원할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이에요. 그럼 중국의 히토류나 뭐 반도체 달러 반격이 미국의 전략을 흔들 만큼 유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 히토류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문건화되지 않은 저만의 해석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해석이 더 많은데, 지금 제국주의라고 하면 영토, 자원, 인력, 무기 이 네 가지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요 네 가지는 예전에 영국 제국주의가 가졌던 거고요.
근데 지금 미국은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금융. 그 당시 영국도 금융이 셌지만 지금 미국의 금융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네. 국채를 팔거나 달러를 사용하는 양만 해도 달라요. 전 세계의 비중이 그때 당시에 스털링 블럭일 때는 영국 같은 경우는 60% 가까이 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외환 시장에서만 보면 아무리 부침이 있어도 달러의 사용률은 거의 80에서 85% 육박을 해요. 많을 때는. 그래서 그만큼 미국은 더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근데 중국이 차단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자원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희토류라든지 비금속 광물 이런 것들의 문제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자신만의 제국주의를 만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이유는 파나마 운하, 결국엔 자원과 운송은 하나의 언어인 것이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도 다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린랜드, 알래스카 탐사 이런 것들을 계속 수행하고 땅을 갖다가 네. 확장하려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트럼프가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어서 중국이 없더라도 자신만의 어떤 블록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게 단기간에는 해소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전략 중에 하나다. 근데 정말 중국을 완전히 차단하고 간다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월마트에 있는 제품의 상당수가 뭐 네. 중국산이고, 그리고 중국산이 안 들어오게 되면 물가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이제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와전된. 뭐냐면은 중국산의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은 거는 잘 보시면 미국의 핵심 산업들은 반도체이고 서비스업이에요. 반도체와 서비스업의 GDP에서 생산하는 규모를 보면은 이 서비스업과 반도체만 포함을 해도 70에서 75%에 육박을 해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이 생산에서 제조업 생산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미국이 제조업 리쇼링을 한다, 키운다 하지만 사실은 눈에 안 보이고 지표를 공격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무너지는 산업들이 있어요. 철강, 알루미늄, 화학, 그리고 섬유, 의류, 그리고 기계 쪽하고 제일 이제 우리가 좀 잊혀진 건데 인쇄, 그리고 3D 프린팅 이런 산업들은 계속 채용률이 감소를 하고 제조업 생산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연명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반도체인 거예요. 반도체가 계속 급부상을 하니까 미국이 제조업 사는 것 같지만 전통 제조업은 죽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전통 제조업이 당장 의존하는 게 바로 중국의 원자재, 1차 가공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은 중국을 만약에 즉각적으로 차단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 산업들은 바로 죽을 겁니다. 네. 죽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이미 죽고 있었지만. 그 반면에 반도체는 사실은 D램부터 시작해서 HBM용 D램 이런 많은 부품에 대한 수급들과 반도체 칩에 대한 수급들이 사실은 일본, 대만, 한국 여기에 다 편중이 돼 있어요. 아시아 쪽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핵심 산업, 지키려는 산업은 중국을 차단해도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전체 산업을 보면 데미지가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트럼프 입장에서 어쨌든 싸우는 거고 관세 전쟁은 안보 전쟁이기 때문에 중국이 협조를 안 해주거나 중국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걸 과감하게 버리면서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물가가 최근에 보시면 사실 2% 중반대에서 2% 초반대로 지금 향해 가고 있잖아요. 미국의 CPI의 비중만 보셔도 절대적으로 서비스업 관련된 CPI에서 서비스업과 관련된 메디케어, 그 다음에 보건복지 교육, 그 다음에 주택 렌트 이런 거 다 합치면요. 그 비중이 거의 60%에 달하고 나머지 40이 제조업 상품이나 공산품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의미한 게 어떤 거냐면 에너지 쪽이에요. 에너지가 거의 이제 17%, 16%, 거의 20%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패권, 지정학 패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걸 쥐고 에너지 가격이 다운되면은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고, 그 대신에 중국 차단을 하면 나머지 공산품이나 제조업 상품들의 가격이 출렁거리겠죠. 이 제품군이 뭐냐면 섬유 의류가 있고요. 제품 CPI 들어간 것 중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동차, 중고차하고 신차가 있어요. 만약에 철강과 알루미늄 쪽이 중국산이 완전히 절단이 된다 하면은 이 관련되는 기초 가공품, 자동차 만들 때 철강 들어가고 알루미늄 들어가는 제품 가격이 급등을 하겠죠. 근데 다만 요 제조 공산품과 관련되는 총 비중을 보면 CPI에서 10%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이러한 싸움은
결국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약간은 리스크예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네. 감수해야 되지만 지표상, 미국의 지표상 봤을 때 CPI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업이고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그쪽만 잘 컨트롤 해놓으면 또 물가가 그렇게 급증할 가능성은 작다. 근데 그러면 시중금리는 왜 올라요? 파월이 안 지르려고 하잖아요. 네. 물가는 지금 당장 빠지고 있는데 계속 뭉클을 넣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보이는 지표는 빠지고 있고 지금 제조업 가공품이나 이런 것들이 관세 때문에 갑작스럽게 물가가 상품 전반으로 번지면서 올라갈 여지는 안 보여요. 왜냐? 지금 협약의 여지를 90일간 대부분 국가들 남겨놨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면은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유가만 지금 빠져주면 물가는 지금 CPI는 2% 초반까지 적어도 6월, 7월, 8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파월이 계속 그걸 보면서도 아니야. 그래도 또 오를 수 있어. 불확실성에 꼭 내려야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통화정책자와 대통령의 디베이트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이건 내 권한이야. 왜 건드려? 그러면서 싸우는 것밖에 안 돼. 즉 지금 페드의 파월 의장도 정치화돼 가고 있다. 네. 물가를 보고 데이터 디펜던트하고 발표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우리 러시아 전쟁 때도 그렇고 항상 주장을 했던 파월이 지금은 지표는 디펜던트하게 충분히 안정적인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표만 봤을 때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기 싫다는 거죠. 지기 싫다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거는 이제 관세에 대해서 박사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의 관세에서.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되면 정말 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를 거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제조업 상품 쪽에 대한 전체 물가에서의 그 비중과 의존도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네. 지금 상품 관세이지 서비스업 관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가가 높아진다고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서 높아진다고 해도 3% 초반 이상을 넘기진 힘들 것이다. 에너지와 그 대신 렌트비 쪽만 안정이 된다면 네. 충분히 이거는 2% 중후반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분석가들은 그러면은 뭐 유신이 당신만 똑똑하고 분석가들은 멍청해 그게 아니고요. 지금 분석가들의 로직과 경제학적 분석을 보시면 이 상품별로 관세율이 올라가서 총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를 단순 계산이라도 해서 나온 그 계산법이 아니라요. 지금 물가 상황에서 현재 CPI 물가, 우리 회계 분석 아시죠? 뭐 쇼크 분석 뭐 이런 거 있어요. 시나리오 분석, 시뮬레이션 분석. 지금 물가에서 관세가 현 수준은 요런데 이렇게 높아지면은 이게 얼만큼 높아질까? 그냥 일방적인 쇼크 분석을 하면요. 당연히 물가는 공격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시적인 분석은 현실과 다르다. 계량적인 분석을 여러 차례 저도 과거에 계속 해왔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좀 과장된 측면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관세는 중국 차단이냐 아니면 중국이 미국에 아까 뭐 한 3천억 정도로 했네. 3천억 달러? 네, $3,000.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미국 부자 만들기 도와주는 거에 협의를 해주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결정되는데 아마 후자 확률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쨌든 지금 현재는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완화되면서 미 증시가 이제 반등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다시 앞으로도 그럼 호재는 좀 이어질까요? 네, 저는 사실은 네. 미중 협상이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것도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전 감세안이라고 봅니다. 감세한. 네. 왜냐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새우 영업이익이 네. 이렇게 감면의 정도가 많아지면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영업이익 EPS 그로스 자체가 4% 5%가 확 늘어나요. 네. 갑자기 점프업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미국은 내수 부양책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감세안만 말씀드렸지만 기승전 미국 부자 만들기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연방정부의 계류주의 정책이 있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요.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BIS 비율을 낮추면 은행들은 위험 조정된 가중 자본 비율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대출을 많이 공격적으로 해줘도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미 이 지표를 보시면은 빨간색이 뭐냐면요. 대출을 갖다가 늘려준다. 대출을 완화해준다라는 이제 태도 지수인데요. 이 은행들의 대출 태도 지수가 빨간색이 떨어지면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많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대출 많이 못 해줘. 이런 입장인데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지금 연방정부에는 BIS 비율을 낮추는 정책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만약에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이제 대출이 늘어난과 동시에 바로 연계되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비즈니스 투자 쪽 있잖아요. 투자 쪽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감세안만 지금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는 또다시 반도체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투자와 관련돼서 빅사이클이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감사는 언제부터 시행한다고요? 이게 지금 아마 하반기 중에 시행을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한 표 차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종 사인까지 가려면 아마 시차는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은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 주식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랑 지금 미국 주식 늘려야 되는 건가요? 뉘앙스만 들었을 때는 앞으로 미 증시에 좋게 보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만 그동안에 잘 끌어왔던 M7의 기업 주가들은 밸류에이션이 트럼프가 당선됨과 즉시에 너무 올랐다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밸류 수준까지 가치까지 올랐다가 이번에 폭락하면서 많이 해소가 됐고 지금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되는 중입니다. 그 가치로. 근데 중요한 거는 M7이 필두로 해서 미국의 증시는 완만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숙제 문제, 앞으로 성장을 더 할 수 있느냐,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합당하냐. 이게 AI가 좋다고는 하지만 팔란티어는 수주를 계속 받아가잖아요. 근데 AI에 국방 관련되는 다른 또 기업들은 수주 금액이 상대로 작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증시나 나스닥의 패턴은 완만한 상승일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앞으로의 상승폭은 오히려 트럼프 당선 직후에 올랐던 그런 수준으로 빠르게 오르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금융과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오히려 투자의 포지션은 미어도 다시 한 번이라고 저는 한국 쪽이다. 한국.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보단 늦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LNG 개발 사업 부분이냐, 그 다음에 조선 MRO, 물론 조선 MRO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이 기술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그 협력을 요구했지만 기술이 확보가 되면 분명히 거기도 관세를 때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믿으면 안 되고, 이제 조선은 이제 한 1, 2년 사이클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의약품 관련돼서 제조 공장 건설, CMO, CDMO 이런 기업들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죠. 네, 반도체가 결국엔 수주의 사이클상 우리가 좀 다소 늦어지지만 결국엔 좋아질 수 있다.